이 집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 피아노는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사도우미의 아들이 그 금기를 조심스레 깨버렸습니다. 첫 음이 울린 순간 백만장자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죠. 어떤 사연이 이 집을 이렇게 멈추게 만든 걸까요? 조용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의 따뜻함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2년째 같은 저택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복도를 쓸고 창문을 닫고 회장님 댁에 모든 것을 정돈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남들은 그저 돈 벌러 다니는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에게 이 집은 숨을 곳이자 도망친 곳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는지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5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복도 바닥에 길게 누웠고 저는 걸레를 들고 2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매일 걷던 복도인데 그날따라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가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한 것처럼 집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늘 닫혀있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아노룸이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방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열쇠를 관리하셨고 청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방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방인데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대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단한 아주 낮고 깊은 음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방에 누가 들어간 걸까요? 회장님께서 아시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그 자리에 붙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1층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거실에서 언쟁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투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 난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12년 동안 그 방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그만 놓아줘요. 회장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방은 하진이의 방이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시오. 하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이는 회장님 부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12년 전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그 이름은 금기였습니다.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저 역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슬픔은 1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생생했습니다. 사모님께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하진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그 방을 지켜봐도 소용없어요. 회장님께서 거칠게 의자를 밀며 일어나셨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회장님께서 2층으로 올라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벽에 등을 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피아노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문손잡이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니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을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여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오래된 먼지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보는 그 방의 내부였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그랜드 피아노가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피아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서 흰 천을 거두셨습니다. 검은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께서 건반 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누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가락 끝으로 건반을 쓸듯이 만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그걸 느끼신 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커튼 뒤에 누군가 숨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커튼 쪽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확 젖히셨습니다. 그 뒤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제 아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왜 거기 있는 거니?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민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그냥 문이 열려 있길래요. 피아노가 너무 멋있어서 잠깐 들어와 봤어요. 회장님께서 한 발 다가서셨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뛰쳐나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민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께서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마저 이상하게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회장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회장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긴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된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를 멈추셨습니다. 잠깐. 저는 돌아섰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이마, 눈, 코, 입술 하나하나 살피듯이 바라보셨습니다. 민수가 불안한 듯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아이 눈이 왜 이렇게...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비밀이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다시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마치 그 눈 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회장님의 시선이 민수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목을 잡아 제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읽어내려 했지만 회장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정혜 씨,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에는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제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와 봤어요. 피아노가 너무 멋있어서 한 번만 눌러봤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아노를 눌렀다고. 회장님께서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듯이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내 아들이 치던 거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피아노 뚜껑을 열으셨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볼이 통통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민수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진을 움켜쥐셨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12년 전의 기억이 또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누군가의 품에서 건네받은 작은 생명.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수에게 한 발 다가가셨습니다. 너 피아노 칠 줄 아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어릴 때 배웠어요. 회장님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릴 때 배웠다고. 누구한테 배운 거지? 민수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해야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원에서 잠깐 배웠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뒀어요. 민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민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민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민수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다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정희 씨,
저는 돌아섰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방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마시오. 누구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수를 데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회장님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방엔 죽은 내 아들만 들어올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아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가자. 저는 민수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사모님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고 일어나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까 회장님과의 말다툼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위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 아들이 실수로 피아노룸에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아노룸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께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께서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모님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마치 방금 회장님께서 민수를 처음 보셨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혜 씨 아들이에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입니다. 올해 20살이에요. 사모님께서 민수에게 한 발 다가가셨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불안했습니다. 왜 다들 민수의 얼굴을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사모님께서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눈이 정말 닮았네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와 닮았다는 건지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사라진 아이. 회장님 부부의 외아들. 하진이.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모님,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수가 피곤해 보여서요.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급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사모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 씨, 나중에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저는 민수를 데리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5월인데도 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서 걸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방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엄청 화내시던데.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 쓰시던 방이래. 저는 겨우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끼시는 거구나. 저는 민수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맑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까요? 아니, 그 진실을 말할 수 있기나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방엔 죽은 내 아들만 들어올 수 있어.
그 말 속에 담긴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12년 동안 아들을 잃은 고통을 안고 살아오신 거겠지요. 저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민수를 보시며 보인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무언가 눈치채신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에도 이런 달이 떠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으니 아마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와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다시 저택에 가야 합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은 제 생계이자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아노룸의 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신경 쓰여서 잠을 설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직 서재에 계신 것 같았고 사모님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이셨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회장님? 회장님께서는 대답 없이 지나가셨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청소를 계속하면서 회장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피아노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진을 움켜주시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하진이 이야기를 하시던 모습,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사신 거겠지요. 점심때가 되어 사모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희 씨,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준비해줘요. 입맛이 없어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죽이라도 쑤어드릴까요? 사모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사모님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불 앞에서 죽을 저으며 사모님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숟가락을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희 씨, 사모님께서 불쑥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께서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어젯밤에 본 아이 말이에요. 민수라고 했죠?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사모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숟가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냥 흔한 인상이라서 그러실 거예요. 특별할 것 없는 얼굴이에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죽을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모님이셨습니다. 정희 씨, 잠깐 시간 돼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사모님. 사모님께서 저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정원의 장미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벤치에 앉으시며 저에게도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모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께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마침내 사모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정혜 씨, 우리 하진이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의 아드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12년 전에 사라졌어요. 생후 8개월이었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생후 8개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진이를 재워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아이가 없었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젖은 담요에 쌓인 갓난아이, 제품에 안겨 울던 작은 생명.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유괴범도 잡히지 않았고요.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 사모님께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그 아이 말이에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모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진이랑 너무 닮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똑같아요. 웃는 모습도 그렇고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알아요. 내 아이를 닮은 얼굴을 보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할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장미꽃잎이 날렸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숨기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숨기고 싶다 해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어둘 수 없는 법이니까요. 사모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 씨, 혹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가 사라지던 그날 밤에 무슨 일을 본 건가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질문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유리창에 회장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멀리서 피아노룸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12년 전에는 이 집에서 일하지도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믿는 것인지 의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모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늦었네요. 들어가세요, 정희 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편히 주무세요. 저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사모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수가 기다리고 있는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수, 해맑게 웃는 민수. 저는 그 아이에게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가 사라지던 그날 밤에 무슨 일을 본 건가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8살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무것도 없이 거리를 떠돌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 동네 저 동네를 헤매다가 그날 밤 우연히 이 저택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숨어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품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니 그것이 갓난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담요에 쌓인 아이가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을 새도 없이 여자가 아이를 제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좀 맡아주세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위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위험하다는 건지, 왜 저에게 아이를 맡기는 건지. 하지만 여자는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이 동네에 있으면 안 돼요. 멀리 도망가세요.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갓난아이였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담요가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차가 저택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여자가 말한 대로 멀리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안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걸어서 다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빈 창고 같은 곳에 몸을 숨기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위험해요. 누가 저 사람들인지, 왜 위험한 건지 모르지만 여자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아이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민수, 강민수, 제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고 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제 친아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편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12년 전에 도망쳤던 그 저택에서 저는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그 집인 줄. 하지만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부부가 12년 전에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그 아이의 이름이 하진이라는 것을.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집에 남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12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회장님 부부의 슬픔을 지켜보았습니다. 잠겨있는 피아노룸, 금기처럼 여겨지는 하진이라는 이름, 사모님이 가끔 혼자 울고 계시던 모습,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 저택에 왔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민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민수와 하진이의 닮은 점을 눈치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에는 폭우 때문에 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비추는 것처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가 어떻게 제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수가 정말로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사모님께서 정원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다가오셨습니다. 어젯밤 대화가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분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 저는 이 저택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여자가 저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비에 젖은 갓난아이였습니다. 여자는 이 아이가 위험하다고 멀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사모님께서 숨을 삼키셨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눈을 마주하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그 아이 이름이 윤하진 맞나요?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은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모님께서 힘없이 벤치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사모님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를 데려와요.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민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수는 영문을 모른 채 저를 따라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수의 손을 잡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사모님뿐 아니라 회장님께서도 거실에 계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서자 회장님의 시선이 민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민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민수가 긴장한 듯 제 뒤로 살짝 물러섰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민수라고 했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민수입니다. 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피아노 칠 줄 안다고 했는데 한번 쳐볼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아노룸은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그곳에 가자고 하시다니. 사모님도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민수, 사모님이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끝 피아노룸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께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2년 만에 이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그랜드 피아노가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피아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피아노 앞으로 가셨습니다. 흰 천을 거두셨습니다. 검은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앉아봐. 민수가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단한음이었습니다. 낮고 깊은 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숨조차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피아노 소리일 뿐인데 왜 회장님께서 저렇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사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민수의 오른손을 잡으셨습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특히 약지를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침내 회장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 오른손 약지가 하진이와 똑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의 오른손 약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약지에는 작은 점 같은 게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반응을 보니 그게 단순한 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약지를 보시더니 사모님도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진이도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었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2년 전 제가 품에 안았던 그 아이. 민수, 정말로 회장님 부부의 아들인 걸까요?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그래요? 저는 민수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손을 들어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만지듯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길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회장님께서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것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방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피아노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닫혀있던 이 방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도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를 잃게 될까요? 12년 동안 키워온 아이, 제 전부나 다름없는 아이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께서 민수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민수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그 아이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회장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검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수의 혈액을 채취하고 회장님의 혈액도 채취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 후에 민수가 저를 어떻게 볼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틀을 마치 2년처럼 보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저택 전체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병원에 가셔서 결과지를 받아오셨습니다. 저는 저택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떤 표정인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거실로 걸어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다가오셔서 회장님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회장님께서 봉투를 여셨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천천히 펼치셨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온 걸까요? 회장님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 회장님의 팔을 잡으셨습니다. 여보, 뭐라고 나왔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가 긴장한 듯 몸을 굳혔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너 우리 아들 맞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모님께서 두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깨가 떨리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회장님도 고개를 숙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이 되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전 폭우 속에서 건네받은 아이. 그 아이가 정말로 회장님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대해, 낯선 여자가 제게 아이를 맡긴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아이를 제 아들처럼 키운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손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께서 민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아니야, 진아. 우리가 내 친부모야. 12년 동안 너를 찾았어. 사모님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민수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천천히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가 곁에 있어줄 테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민수가 친부모를 찾았으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민수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2년 동안 키워온 아이, 제 전부나 다름없던 아이, 이제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택에 계속 출근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이제 회장님 댁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친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부부는 민수를 극진히 대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하루 종일 민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이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가사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민수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원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가까이서 보는 민수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도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밥은 잘 먹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자도 잠이 안 와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민수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마.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 부부가 낯설어요. 친부모라고 하는데 정이 안 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20년 동안 키워준 사람이 엄마잖아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회장님 부부도 너를 정말 사랑해. 12년 동안 너를 찾으셨어. 저는 힘들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그분들도 좋은 분들이라는 거. 하지만 저는 엄마가 좋아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동안 키워온 아이. 제 전부나 다름없는 아이. 저에게 민수는 피보다 진한 존재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버리지 마요. 어디도 가지 마요. 민수의 목소리가 애처로웠습니다. 저는 민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겠어. 걱정하지 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민수 곁에 있겠다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회장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저와 민수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떼며 일어섰습니다. 민수도 일어나 제 뒤에 섰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에 어떤 표정인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불쾌해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와 민수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정희 씨. 네,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민수를 키워줘서 고맙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맙다니요. 저는 회장님의 아들을 데려간 사람인데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민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오. 당신이 20년 동안 잘 키워줬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거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원망하실 줄 알았는데 고맙다고 하시다니.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요. 중요한 건 지금이요. 회장님께서 민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에게는 두 명의 부모가 필요한 것 같소? 우리와 당신 말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회장님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의 앞날에 대해 그리고 저의 역할에 대해.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편해졌습니다. 사모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정희 씨, 민수가 당신을 많이 따르더라고요. 우리보다 당신한테 더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사모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뀔 수는 없죠.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와 포용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씨, 제안이 하나 있소.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이 집에서 살지 않겠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에서 살라니요. 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에게는 당신이 필요하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큰 제안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민수의 어머니로서 이 집에 있어 달라는 거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로서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희 씨, 우리 함께 민수를 키워요. 두 엄마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저는 사모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를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요. 내일부터 짐을 옮기시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그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정리해서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수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수척한 모습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살게 됐어.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민수, 그리고 저.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민수에게 반찬을 집어주시고 회장님께서 덤덤하게 말씀하시고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같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 피아노 치고 싶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쳐봐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2층 피아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12년 동안 닫혀있던 그 방. 이제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멜로디가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사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눈시울이 붉어져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회장님께서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침묵하던 피아노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옆에 섰습니다. 민수가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행복해질 거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피아노가 그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폭우 속에서 시작된 인연. 그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정희 씨, 고맙소. 우리 아들을 지켜줘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와 민수를 받아주셔서. 회장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모님께서도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우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밝고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저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동안의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민수, 그리고 회장님 부부, 네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피아노룸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처럼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그리고 밝은 미래를 향해. 사연이 끝났습니다. 머물러 주신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